자, 마지막 주제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대표 문제를 다루고 현장에 있었던 얘기로 잠깐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속 여러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순위 1, 2위를 선두 다툼을 둘이 하고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결과들도 나오고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 추세 자체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이걸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장동혁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탄핵에 찬성하는 거고,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들은 뭐 굉장히 그 쉐어가 적으니까 크게 뭐 비중이나 이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많은 그 주류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장동혁 후보가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로 보여요. 예, 그게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언제 넘어설 거냐 이런 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장동혁 후보도 이제 추세가 좋은 추세를 타고 있고, 근데 김문수 후보도 지금 뭐 저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어떤 그 메시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이게 그 이후에 당선되고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각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겪었던 그런 분열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는 업무적인 고민이고 실무적인 고민이지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적이고 실무적인 고민이 마치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처럼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그 방향, 뭐 실무적으로야 뭐 이런 게 여러 관계 뭐 있을 수가 있죠. 복합적인 변수가 좌우되는 부분이 또 정치판이니까. 그런데 큰 방향으로서는 아주 그 선명하게 이번 토론회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입장, 뭐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통합이나 화합이 능사가 아니고 단일 대우와 대여 투쟁을 하되,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추세가 또 뭐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사실상 선두권에 있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분 다 이제 탄핵 반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때 이제 김문수가 보여준,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최근에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도 같이 겸해 주셨는데, 두 분마다 이제 특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소신이나 뚝심, 결단력, 뭐 정체성, 선명성 여러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봤을 때 특정한 시기에 이 지도자 열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장면들이 가끔 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가까이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 내부에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그 집권과 그 후에 행태를 보이는, 초반에는 상당히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변신하는, 또 이 최근의 상황이 내란 관련된 여러 어떤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여주는 보수형 일부 인사들의 행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성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 굴복을 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신자 논쟁까지 여러 가지 이제 추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순간에 잠깐 단기적으로 본 어떤 정치 지도자가 늘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 가지를 놓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될 텐데, 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장단점을 좀, 특장점을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비교를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우선 뭐 장동혁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토론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그 센스가 있으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 당원들이 좀 생각하는 거, 그런 어떤 득점 포인트를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젊으니까 젊다라는 면에서 또 어필할 포인트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또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뭐 정치적인 이력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밑에 사무총장을 하면서 총선의 그런 실패, 거기에서 뭐 실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 정치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없다라는 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단점이고, 그리고 그건 또 성과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정치 경험도 좀 적으시다는 거, 그건 또 단점이에요. 근데 그거에 전혀 반대편에는 김문수 후보가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이라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런 센스나 이런 거는 좀 더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역대 이제 정치 그 긴 이력 속에서 우리 17대 총선이 그때 백석 이하로 깨진다고 뭐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저번 이제 총선 최근 총선의 환경보다, 근데 그 환경에서도 121석인가 했었죠. 그때의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결국 그 공천이 선거 전략의 95%입니다. 공천을 잘해야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이미 본인이 그 공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실제로 그 총선을 잘 해낸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는 그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관이 강하세요. 주관이 강하고 그런 것들이 뭐 철학가 신념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완고하게 보일 수 있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그 어떤 그 장단이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뭐 국민들이 또는 이제 당원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면을 보시게 될 거라고 봐요. 네. 이제 뭐 변경된 메시지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집중을 하면서, 또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그런 장점들, 경험들, 어쨌든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은 이제 그 남들한테 남의 성과에 숟가락을 올리거나 묻어가려 그러지, 내가 정말 내가 여기서 뭐 실무적인 책임을 맡았는데 내가 해냈어, 이렇게 보는 성과라는 거는 그런 성과를 가진 정치인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당으로 교섭단체 만들었던 거, 그게 또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 성과가 없는 정치인이고 육선을 했지만, 근데 뭐 아직도 장동혁 의원은 성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라는 차원을 따져보면 김문수 후보가 더 낫다라는, 그렇게 보실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후보의 이제 압축적으로 대비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런데 당 대표 못지않게 이 최고위원 후보 중에 좀 주목받는 인물이 김민수 후보예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당원들이 상당히 그렇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 최고위원 중에는 김민수 후보가 제일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뭐 복합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요거는 그 현상을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냐, 요 그래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귀신 얼굴 그리듯이 이야기를 해요. 보수 유튜브가 어느 정도 몇 프로의 성과가 있는 거냐, 몇 프로의 숫자로 나타내는 영향력이 있는 거냐, 그거를 그냥 다 뭐 추측만 하지 정확하게 그거를 계량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김민수 후보가 어떤 분이냐, 사실은 제도권 방송에 뭐 여러 가지 그 발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질 못하고 그랬죠. 보수 유튜브만 나가세요. 네네. 그러면 김민수 후보가 득표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보수 유튜브의 영향력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이제 뭐 지표, 뭐 많은 최고위원은 원래 여론조사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표를 보면 정말 이게 당선권이고 뭐 잘하면 수석 최고위원도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지금 많은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데 그 바람만큼이 바로 보수 유튜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저도 보수 유튜브에 뭐 자주 출연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는 제도권 방송 보수 유튜브 다 출연하지만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는 입장에서는 김민수 후보가 잘 되시기를, 잘 되시기를.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응원도 하시네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미 그 유튜브가 그 정치권의 핵심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르슈, 이탈리아의 우성운동,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의 보나소아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송을 최소화하고 SNS나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서 또 대통령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보면 둘 다 아는데 항상 레거시가 우선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우위 관계가 역전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유튜브가 참여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 김어준이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은 이제 뭐 유튜브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낙검수 팟캐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뉴미디어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유튜브를 하면서 또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미 그거는 상수가 됐어요. 예를 들어 뭐 그 박찬대가 전당대회 나오는데 첫날 스케줄 그리고 정청래가 전당대회 나오는데 첫날 스케줄이 보면 유튜브로 그렇죠. 자기들 좌파 유튜브로 꽉 차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수거든요. 이재명도 그랬어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 시대가 다 됐는데 냉정히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만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니 꼭 그 옛날에 구한말 때 신문물을 배척하는 위정척사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아니 그거를 막 그 어떻게든 뉴미디어의 그런 급을 낮추려고 하고 그거를 무시하려 그러고 아직도 네거시 미디어에 그냥 꽂혀 있는 꽂혀 사람들이 있는 있죠. 거예요. 그분들이 그 위정 척사파 조선 구한말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금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러는 거는 전 세계적인 시대 사조예요. 시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유튜브가 뭐 급을 뭐 낮추어서 보는 거는 그건 유튜브가 가진 개방성 때문이지 유튜브 자체 그 질이 나쁜 콘텐츠만 가득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1인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그 좀 질이 떨어지는 급이 떨어지는 방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는 급이 높은 방송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 아직도 그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레거시 미디어조차도 자기 제도권 방송에 나가지 않는 뭐 종편에 나가지 않고 방송이나 라디오로 나가지 않는 별도의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대 흐름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 당만 그게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만 그게 뒤쳐져 있고 네. 그 뒤쳐져 있음이 어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질적 체력적인 차이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민수 후보가 득표를 해서 당선권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보수 유튜브의 어떤 그런 그 위력 인정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환.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유튜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보수 유튜브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위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해 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자체도 정상적인 평가 이게 새로운 시대 흐름이며 앞으로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김민수 후보가 좀 증명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김민수를 통해서 본 유튜브의 힘. 그걸 또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대구 경북 합동연설이 파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던 김근식이 자신의 소개 영상에서 전환길 강사를 비난한 장면 영상이 일부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니 이제 전환길 강사가 당시에 방청석으로 달려가서 배신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당시에 현장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쨌든 소동이 일어났고 그 후에도 논란이 됐는데 그 전부터 구구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전환길 강사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되면서 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문제까지 포함이 됐는데 어제 전환길 강사는 김근식의 징계 처분 요청까지 제출한 걸로 제가 봤는데 국민의힘 징계 여부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예. 이런 정확한 현상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엄밀히 저도 중앙당에서 윤리 부위원장을 해봤고 서울시당에서 윤리위원을 해봐서 예.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징계 사유는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언론인으로서 들어가서 언론인으로서 들어간 게 아닌 어떤 구호를 외쳤다. 원래 출입 자격을 언론인으로서 받았는데 그거는 문제가 맞아요. 그건 문제가 맞는데 당원으로서의 자격으로 따지면 어떤가? 당원으로서 자기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주위의 호응을 유도하고 그거를 뭐 내가 배신자라고 부르는 거에 다른 사람들이 크게 호응 뭐 하게 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게 조응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전당대회에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니기 그런 때문에. 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 힘든 어려운 그런 소란은 저번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더 심한 소란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도 있었죠. 예, 네. 그때도 그렇게 뭐 실제로 폭력을 쓴 사람이 아니면 네. 어떤 징계나 뭐 그런 건 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윤리위원을 해본 그런 사원에서 이렇게 약간 사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해석인데 그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함은 현상에 대해서 어떤 그 칼을 들이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전환길이라는 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그 구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을 비판을 하지만 전환길이라는 그 존재는 현상이지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 12월 3일 비상계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외투쟁을 하고 목 놓아 외치고 네. 엄동설안에 벌벌 떨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떤 탄핵을 막고자 했고 네. 그리고 대선에 이기고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물론 이제 그 비상계엄에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탄핵은 막으려고 했고 오히려 뭐 일부는 또 비상계엄은 왜 뭐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냐 하면서 또 막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탄핵을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게 그것이 큰 목소리가 됐고 현장에서 그게 아우성이 돼가 어떤 메아리가 돼가지고 다시 그 공명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뭐냐? 여기에 거대한 어떤 에너지가 모인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에너지에 우리 보수 유튜브도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가 그 에너지에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메시지들이 그게 이제 싱크로를 하는 거예요. 자, 김민수 이분 또 이 보수 유튜브를 계속 나오시면서 그 어떤 결이 같은 여기에 싱크로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장동혁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요 싱크로가 원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동훈 뭐 그 사무총장도 하고 하지만 자기가 어쨌든 선거에 득표를 하는 선거 전략으로 요 싱크로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전환길 강사도 본인이 말을 하고 스피커라고 하고 인격을 가지고 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 싱크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지. 누가 그거를 뭐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런 예를 들어 뭐 어떤 내가 누구한테 공천을 하고 돈을 받았다. 그건 현상이 아니죠. 그거는 사법적으로 단죄를 해야 될 범죄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비윤리적이고 징계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전환길 씨와 관련한 논란은 현상을 지금 그 현상에 대한 동의부동이라니까요. 네, 예. 이거를 어떻게 그 징계로 이 문제를 푸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징계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당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지도부가 돼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현상을 단죄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정치판에 들어 있는 일종의 금기를 깨는 거라고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 현상이라는 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국민들 그게 설사 아주 일부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투영돼 있는데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거기에 투영돼 있는 현상을 단죄한다는 거는 이거는 반민주적인 사고고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저는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거는 우리가 이 정치가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정치가 발전한다라는 표현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는 그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가 흘러가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요. 다만 이 그 흐름과 물결이 있는데 이거를 반동으로 가면 안 된다. 반동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를 정치를 어떻게 혜택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이 반동을 넣으면 이게 그 반동으로 해서 이 물줄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반동하고 흐름하고 충돌해 가지고 어떤 그 분쇄작용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꺾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21대 총선도 그런 과정에서 그 꺾어진 거예요. 그리고 22대 총선도 공천을 하는 게 요 어떤 해야 될 흐름과 반동을 하면서 이게 꺾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저는 전한길 씨를 어디 가가지고 딱 한 번 보고 인사 정도만 했는데 몰라요. 나는 그분을 잘 그 친분이 전혀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현상을 꺾는 반동으로서 징계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이게 굉장히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기어가 마치 부서지는 자동차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로 징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원일수 변호사님이 가끔은 상당히 원리와 철학 규범립 문제를 잘 그래 그래서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근데 굉장히 철학에 기초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심히 들으면 그냥 현상적인 몇 가지 표피적인 이야기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얘기가 더 많습니다. 원현수 변호사님 모시고 이 모스탄 전 대사 관련된 문제, 내란 특검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선출 상황과 추세 좀 분석해 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